자, 오늘은 김윤정의 만무방. 우리가 소설 작품을 지금 공부하는 방식은 배경 지식을 키우는 것보다는 소설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고, 글을 좀 꼼꼼히 읽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근데 우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목의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작가가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본 후에 그 다음 본문 한번 읽어보자. 김유정의 만무방인데, 만무방이라는 제목은 직관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없어. 그래서 우선 어휘를 잠깐 보면 염치가 없이 막대 먹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부정적 인물처럼 보이긴 할 거야. 자, 근데 참고로 한번 잠깐 알아두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이해와 감상을 한번 잠깐 보시면 첫 문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문단을 먼저 한번 잠깐 보고 첫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게. 자, 두 번째 문단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작품에서는 성실한 농민이었던 응칠 응호 형제가 변해가는 모습이다. 이런 인물이 왜 변할까라고 봤더니 앞에 이런 표현이 쓰여 있어요. 자, 식민지 농촌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폭로하고 있으며 당시 소작인의 고충과 빈곤을 드러낸다. 다시 말하면 당시 소작인의 고충과 빈곤 때문에 성실했던 농민인 응칠 응호가 변해간다는 뜻이겠지. 자, 그럼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 염치가 없이 막대 먹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염치 없고 막대 먹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누구를? 성실한 농민을. 요게 반어적인 측면으로 껴들어가 있는 거지. 자, 우선 김유정의 소설에서 이 반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한번 이 표현 방식에 대한 걸 알고 있어야 소설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개념을 한번 잠깐 먼저 정리를 해보면, 반어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어라는 걸 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소설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아니었을까? 그래서 운수 좋은 날을 한번 보시면 김첨지가 돈을 많이 벌어 운수가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내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말에 당황하게 된다. 자, 그런데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지? 운수 좋은 날이라고 쓰여 있지? 그러니까 이때는 운수 좋은 날, 실제 날은 그렇게 운수가 좋았지만 실제 아내가 죽음으로 해서 비극적 결말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게 상황적 반어가 되는 거지. 그럼 만무방도 이런 상황적 반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고 어떤 식으로 작품을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재심을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우선은 근대 소설이다 보니까 어려운 단어들도 좀 많이 나올 거고 옛날에 사용되던 어떤 관용어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한번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서 단어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지. 자, 한번 봅시다. 자, 응호라고 시작했으니까 3인칭으로 될, 그죠? 전적 작가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크겠다. 진실한 농군이다라고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했어. 자,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한다라고 한다면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해 줌으로써 서술자가 독자한테 전달하는 느낌을 줄 수 있겠지.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 자,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 우리가 파악하는 이유는 뭘까?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인물과 서술자가 거리가 가깝고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가까워. 인물과 독자는 거리가 멀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서술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소설이 다 그렇진 않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해 주면 재미가 없겠지.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작가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하면서도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기도 해. 자, 요건 이제 어떻게 전개되나 한번 살펴보자. 응호는 진실한 농군이었다. 농군이었다라는 과거형을 썼네. 이유는 모르겠다. 한번 가볼게요. 나이 31로 무던히 철났다고 하고 동네에서 쳐주는 모범 청년이었다. 그런데 별을 베지 않는다. 남은 다들 걷어들이고 털기까지 하련만 그는 벨 생각조차 않는 것이다. 자, 응호는 굉장히 진실한 농군인데, 그런데 별을 베지 않는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 그 전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겠지? 그럼 이 부분에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자, 소설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생각한다고 그랬지? 서사적인 전개인 줄거리와 인과성을 중시한 플롯이라는 게 두 개로 나뉘는데, 소설은 요 인과적인 측면을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인과적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의 원인 결과들을 판단하는 거지만 서사라는 것도 까먹으면 안 돼. 이래 선우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또 들어가 보자. 제주든 혹은 그에게 장리를 놓은 긴 참판이든 번지를 찾아와 별을 배라고 독촉하였다. 그러니까 응호한테 뭐 소작을 줬다든지 뭐 이렇게 됐으면 그 사람한테 돈을 다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소작료를 받든 별을 받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야? 별을 베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독촉하겠지. 얼른 털어서 낼 건 내야지 하면 그의 대답은 계집이 죽게 됐는데 벼는 다 뭐지? 아, 요건가 보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손이 안 잡히나 봐. 그죠? 일이 손이 안 잡혀가지고 계집이 죽게 됐는데 이때 당시 계집은 아내를 뜻하는 거겠죠? 죽게 됐는데 벼는 다 뭐지요? 하고 한결같이 내뱉는 소리뿐이다. 한결같이 내뱉는 소리니까 응호라는 인물은 지금 여기 한결같이 뭔가 단호한데? 그죠?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아. 뭐 이런 느낌들 그냥 받으셔도 돼요. 이게 맞고 틀리고가 우선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걸 능동적으로 읽으려고 노력을 해보라는 거야. 단호하게 결심하고 한결같이 내뱉는 소리뿐이었다. 하기는 응호의 아내가 지금 기지사경임에 틀림은 없었다. 하더라도 돈이 놀아서 약을 못 쓰는 이 판이니 진시 벼라도 털어야 될 것이다. 자, 상황 설명해 줬어요. 자, 응호의 아내가 지금 아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돈이 놀아서 약을 못 쓰는 판이니 진시 벼라도 털어서 약값을 구해야 되지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해요. 아내가 아파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지금 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시 벼라도 털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안 털었던가? 자, 별표 쳐주시고요. 저 서술자가 뭔가 이야기 하려는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이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기 전에 소설 읽기 전에 하지 말고 한번 분석을 해보신 후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재심을 읽어서 내가 읽은 부분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갑니다. 왜 안 털었던가? 그것은 작년 응호와 같이 지주문전에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 않으리라. 뭐든지 알 거라는 얘기죠. 속사정을. 어떤 사정일까요? 한 해 동안 애를 졸이며 호자식 모양으로 알뜰히 가꾸던 그 별을 진짜 정성껏 걷어들임은 기쁨에 틀림없었다. 당연히 뭐예요? 기쁨이겠죠. 수학의 기쁨. 그죠? 꼭두 새벽부터 애틋하며 괴로움을 모른다. 당연하겠죠. 기쁨이잖아요. 그러나 캄캄하도록 털고 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외하고 장리쌀을 제하고 색초를 제하고 보니 남은 것은 등줄기 흐르는 식은 땀이 있을 따름이다. 자,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 땀이 있을 따름. 자, 그럼 한번 봐요. 기쁨. 요거는 어쨌든 뭐 돈 요런 게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쌀을 제하고 색초를 제하고 보니 남은 것은 땀밖에 없다. 자, 그럼 내 손에 들어오는 건 없다라는 거죠. 기쁨이라는 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슬프다 하기보다 끝없이 부끄러웠다. 같이 털어주던 동무들이 뻔히 보고 섰는데 빈지게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건 진정 여롭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빈지게로 오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생각도 들고요. 참다 못해 응호는 눈에 눈물이 흘렀던 것이다. 됐죠? 그럼 이게 뭡니까? 당시 농민들의 생활상 요걸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갑시다. 가뜩한데 엎치고라도 올해는 그나마 흉작이었다. 안 좋았네요. 그죠? 농사도 지금 안 되는 거야. 흉작 돼도 뭐 도지하고 뭐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게 없을 텐데. 새바람과 비의 벼는 깨깨 비틀렸다. 이놈을 가을하다간 먹을 게 남지 않으면 물론이요. 빛도 다 못 가릴 모양이다. 중간중간에 단어, 색초라든지 가을 이런 단어들은 이따가 한번 찾아보시고요. 모르면 그냥 냅둬요. 근데 이렇게는 볼게요. 이놈을 가을하다간 먹을 게 남지 않으면 물론이요. 잠깐. 가을하다가 먹을 게 남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빛도 다 못 가릴 모양. 에라, 배나 먹을 거 너희들끼리 캐다 먹든 말든 멋대로 해라. 자, 이거 보시면 그렇죠. 나는 캐지 않겠다. 그럼 이제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이놈을 가을하다. 그럼 뭐 하겠어요? 벤다 이런 뜻이겠죠. 배면 자 먹을 게 남지 않으면 물론요. 빛도 다 못 가릴 모양이다. 에라이 배라 먹을 거 너희들이 캐라 하고 내던져 준 거예요. 자 하고 내던져 두지 않을 수 없었다. 별을 걷었다고 말만 나면 빚쟁이들은 몰려들 거니까. 자 심리도 뭐 대충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올라가 보면 첫 문단에서는 이 얘기입니다. 앞에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그죠? 굉장히 모범 청년인데 별을 뵐 생각을 안 했다. 이유가 뭘까? 그리고 뒤에 쭉 서술해 준 거죠.
핵심은 바로 이쪽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응치리의 제목은 여기서도 또렷이 드러난다. 잠깐만요. 앞에 지금 누구 얘기였어요? 응호 얘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응치리로 바뀌었습니다. 누굴까요? 인물이? 한번 더 체크해 볼까요? 응치리의 제목은 여기서도 또렷이 드러난다. 응치리. 국으로 가만만 있었다면 좋을걸. 이 사품에 뛰어들어 지주의 뺨을 제법 갈긴 것이 응칠이었다. 뭔 얘기죠? 지주의 뺨을 갈겨버렸어요. 뭔가 불만이 있었겠죠. 됐죠? 자, 여기서 뭐도 할 수 있어요. 성격, 괄괄하다,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처음이야 그럴 작정이 아니었다. 그는 여러 곳 물을 많이 마시니 많지 어지간히 속이 튄 건달이었다. 자, 그러면 어지간히 속이 튀었다는 얘기는 잘 그래도 참을 수 있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주를 만나 까놓고 썩 좋은 소리로 의논하였다. 올 농사는 반실이니 도지도 좀 감해주는 게 어떠냐고. 그러나 지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모로 흔들었다. 정 이러면 하여튼 1년 품은 빼야 할 테니 나는 그 논에다 불을 지르겠수. 하여도 잠자코 응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 논에다 불을 지르겠다? 협박하는 거죠. 맨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썩 좋은 말로. 그죠? 건달인데. 됐나요? 지주로 보면 자기로도 그 변은 넉넉히 걷어들일 수는 있다. 만은 한번 버릇을 잘못해 놓으면 여느 자긴까지 행실을 벌일까 염려하여 겉으로 도촉만 하고 있는 터이었다. 실상이야 곧까지 벼쯤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자, 그럼 봐봐요. 실상이야 그 벼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이에요. 근데 여기는 농민들한텐 아까 지금 응호 같은 경우는 아내가 아프잖아요. 그럼 이거는 없어도 고만 있어도 고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뒤에 또 읽어볼게요. 그 심보를 눈치채고 웅칠이는 화를 벌컥 낸 것만은 좋으나 저도 모르게 대뜸 주먹밤이 들어갔던 것이다. 아이고 못 참았네요. 자, 왼쪽 한번 가봐요. 지주를 때린 이유. 됐죠? 여러분들 같아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이 우리 편이 아니면 그렇다고 뭐 좀 주먹을 쓰는 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속은 시원합니다. 주먹밤이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문제 중에 있는 벼인데 귀신의 노름 같은 변개가 생겼다. 뭐지? 이렇게 문제 중에 있는 벼입니다. 그죠? 문제 중에 있는 벼인데 뭔가 신기한 일이 또 하나 생기나 봐요. 귀신의 노름 같은 변개가 생겼다. 자, 호기심 자극합니다. 다시 말하면 벼가 없어졌다. 뭔 말이지? 문장을 또 짧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병들어 쓰러진 쭉정이는 제쳐놓고 무얼로 그랬는지 알짬 이상만 따갔다. 잠깐만, 쭉정이는 제쳐놓고 무얼로 그랬는지 알짬 이상만 따갔대요. 자, 그 면적으로 어림하면 아마도 못돼도 한 댓 말가량은 될는지.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호기심을 좀 자극하고 있죠. 어떤 일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추리소설적인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사건의 내막이 점점점 드러난다. 뭐 이렇게 전개 방식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내막을 드러나게 해주는. 하지만 앞에서는 좀 감추는 거죠. 앞에 여러분들 홍염 기억나나요? 그 부분 같은 그런 어떤 느낌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 뒤에서 홍염. 뭐 예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 응칠이가 아침 일찍이 그 논깨로 논일자 이걸 발견하고 기가 막혔다. 누굴 성가시게 굴려고 그러는지 산속에 파묻힌 논이라 아직은 본 사람이 없는 모양 같다. 허나 동리에 이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저는 어느 모르든 혐의를 받아 패는 좋게 입어야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응칠이가 뭔가 의심을 받을 것 같다는 거죠. 그 밑에 전과자고요. 지주를 때린 적이 있으니까 뭔가 용의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응칠이가 조금 안달이 나는 거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응칠이는 논깨로 바뜩이 내려서서 소나무에 몸을 착 붙였다. 섣불리 서둘다가 낫에 횡액을 입을지도 모른다. 다 훔쳐가지고 나올 때만 기다린. 잠깐만. 훔쳐가지고 나올 때 사건이 뭐가 변한 겁니까? 그렇죠. 응칠이라는 인물이 그 도둑을 잡으려고 하나 봐요. 왜 그랬을까요? 의심받으니까요. 자, 그 다음 몽둥이는 잔뜩 힘을 올린다. 한 식경쯤 지났을까? 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논둑에 머리만 내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지야 기어나온다.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뭔지 헝겊이 가리었다. 보찜을 등에 짊어매고는 허리를 구부시 뺑소니를 놓는다. 그러자 응칠이가 날쌔게 달려들며 이 자식 나무배를 훔쳐가니 하고 대포처럼 고함을 지르니 논둑으로 그대로 대굴대굴 굴러서 떨어진다. 얼결에 호닥에 놀란 모양이다. 자, 이 부분 나오죠.
어리숙한 도둑의 모습. 응치리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깨를 내려 쫓겼다. 어이 쿠쿠쿠 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뜨여 그 고개를 들고 필부터 벗겨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가 없었음인지 시선을 치거드며 그 자리에 우두망찰한다. 또 뭔 얘기일까요? 그죠? 우두망찰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소리에 귀가 번쩍였다. 왜 갑자기 놀랬나요? 그 다음에 필부터 벗겨보고요. 우두망찰했어요. 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었다. 뭐죠? 살뚱맞은 바람만 공중에 북새를 논다. 뭐죠? 긴장감. 앞에서부터 긴장감이 나오면서 이제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라고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죠. 한참을 신마다 도적은 일어나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요? 뭐지 이거? 성님?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획 돌린다. 그리고 느끼며 울음이 복받친다. 보찜도 내버린 채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하고 대퉁소리 내뱉고는 비틀비틀 눈 저쪽으로 없어진다. 이 말 비극적이잖아요. 그죠? 뭐라고요? 내가 먹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아까도 기억나잖아요. 도지 물고 뭐 다 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안에 약값도 사기가 어렵고요. 돈이 놀아서.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네, 요게 방법을 찾아낸 거죠. 응우왕. 자, 그 다음 밑에 볼게요. 형은 너무 꿈속 같아서 멍하니 섰을 뿐이다.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우두망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서 한 손으로 그 보찜을 들어본다. 가뿐하니 끽 말가웃이나 됐는지 이까지 걸 요렇게까지 해가려는 그 심정은 실로 알 수 없다. 이 가웃이라는 건 좀 한 발이 넘는 뭐 이런 뜻이니까 꼭 찾아보셔야 돼요. 요 단어는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까지 해가려는 그 심정은 실로 알 수 없다. 별을 논에다 도로 털어버렸다. 그리고 아내의 치마이겠지. 검은 보자기를 척척해서 들었다. 내 걸 내가 먹는다. 그야 이를 말이랴. 허나 내 걸 내가 훔쳐야 할 그 운명도 얄궂거니와 형을 배반하고 이 짓을 벌인 아우도 아우이었다. 에이 고얀 놈. 할지 볼을 적시는 것은 눈물이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동생에 대한 연민 요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에이 고얀 놈. 그래서 뭐가 되는 거라고요? 반어법입니다. 별표예요. 이런 부분들을 반어법 찾는 것들이 생각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신 문제 같은 거 나올 때 우리가 뭐 운수 좋은 날 이런 건 되게 편하게 찾아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반어법, 우리 교과서에도 반어법 좀 나오죠. 그 반어법을 찾을 때 소설 같은 거 이제 몇 개 주고 찾으라고 하면 내신 문제에서는 그걸 읽는 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상황, 문맥을 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뭐 분석하는 어떤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반어를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뭐 문제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소설 같은 경우는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에이 고얀 놈 반어법 알아두시고요. 그는 주먹으로 눈을 쓱 비비고 머리에 번쩍 떠오르는 것이 있으니 두리두리한 황소 눈깔. 시오리를 남쪽 산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집 바깥들의 밤마다 늘 매여있는 투실투실한 그 황소. 아무렇게 따지든 70원을 갈 데 없으리라. 그는 불이 나게 아우의 뒤를 밟았다. 공동묘지까지 거봐놨을 때야 가까스로 만났다. 아우의 등을 탁 치면서 좋은 수 있다. 내 원대로 돈을 해줄게. 나하고 잠깐 다녀오자. 그러니까 필요한 게 돈이었잖아요. 씩씩한 어조로 기쁘도록 달랬다. 그러나 아우는 입 하나 열려하지 않고 그대로 실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깨 위에 올려놓은 형의 손을 부질없다는 듯이 몸으로 털어버린다. 자기 계획대로 지금 안 된 거죠. 누구 때문에? 형 때문에. 그리고 삑 달아난다. 이걸 보니 엄청이 나고 기가 꽉 막히었다. 이놈아 하고 악이 받치며 멍색이 성이라며. 대뜸 몽둥이는 들어가 그 볼기짝을 후려갈겼다. 아우는 모로 몸을 꺾더니 시나브로 찌그러진다. 뒤미쳐 앞정강이를 때렸다. 등을 팼다. 일어나지 못할 만치 매는 내리었다. 체면을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 엉엉 울도록 매는 때렸다. 저 어떤 장면이에요? 그렇죠. 앞에 보니까 요거잖아요. 형의 제안에 거부하고 화가 난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아우가 지금 답답하게 행동을 하니까 형이 어떻게 했어요? 이놈하고 악받치어 멍색이 성이라며. 됐죠? 성이라고 부른 후 매몰차게 거절하는 동생에게 화가 난 거죠. 너가 뭐 나를 형으로 인정 안 하겠지만, 왜냐면 여태까지 이제 뭐 소문이 좀 안 좋았으니까, 그래도 내가 멍색이 성 아니냐, 그럼 뭐 형이 말하는 대로 좀 들어야 될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홧김에 하긴 했을 때 그 꼴을 보니 또한 마음이 편할 수 없었다. 침을 태에 뱉어 던지곤 팔자 드센 놈이 그저 그러지 별 수 있냐, 쓰러진 아우를 이렇게 등에 업고 일어섰다.
언제나 철이 날든지 딱한 일이었다. 속 썩는 한숨을 후 하고 내품는다. 그리고 어청어청 고개를 묵묵히 내려온다. 굉장히 좀 비극적이죠?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세요.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제안을 거부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우에 대한 연민과 세상에 대한 뭐 어떤 원망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넘어와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핵심 정리 보시면 반어 찾을 수 있죠? 비판적이라는 거 느낌 오죠? 그 다음 뭐 향토적이고 토속적이다 뭐 이런 건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적 작가 시점 우리가 확인한 대로 확인했고요. 간결하고 사실적인 문체 아까 중간중간 봤었잖아요. 그다음 일제강점기라는 걸 정확하게 찾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다. 김유정 소설은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김유정의 봄봄이나 동백꽃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것보다는 낭만적인 게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만무방이나 금따는 공박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때 농민들이 어떤 애환을 드러내는 게 좀 더 강해요. 그 두 가지의 작품을 좀 분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들 머릿속에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열없다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죠. 국으로 짜부러져 있어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도지 이런 건 알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이해와 감상 밑에 인물 관계도 좀 알아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등장한 응우와 웅칠이 문제가 어디 있다라는 거죠. 원인은 사회 구조적 모순이다. 요거 좀 알아두세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개인들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도나 사회 어떤 그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산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는 사회 구조적 모순이다 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만무방의 반어적 상황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전부 다 이제 이거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테스트 볼 때 이제 구글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넣어서 풀 수 있게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읽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단어 문제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낼 겁니다. 만무방에서 체크 꼭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쪽 단어도 중요한 게 있어요. 횡액, 뜻밖의 낙초는 불행. 불행 중에서도 아주 뜻밖의 횡으로 껴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식경, 밥을 먹을 동안, 한식경 동안 밥 먹을 정도. 옛날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밭이 있는데 한참가리. 나무로 창을 내서 쓰는 작품인데 한참 간다라는 건 뭐냐면 한참 동안 간다는 게 아니라 참을 한번 먹을 정도. 그러니까 이거 크지 않은 것.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어들을 조금 알아둬야 해석을 좀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우두망찰 많이 나오는 거죠. 정신이 얼떨떨하다. 정신 나간 거예요 거의. 그 다음에 요거 말가웃 한말 여기서는 이제 한말 반쯤 분량. 그러니까 좀 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다가 한발 가웃 그러면 한 발이 넘는 것, 말 가웃 그러면 말이 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뭐 그냥 비유하면 1cm 가웃 이러면 1cm가 좀 반쯤 넘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실축하다 신압으로 많이 들어봤죠? 신압으로. 그 다음 뭐 어청어청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수의 의미 요것도 보시면 남의 집 황소를 훔치는 일 동생의 절망적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도둑질. 죄를 좋은 수라고 표현함으로써 반사회적 행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농촌사회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도둑질한다는 생각을 가진 인물들도 잘못됐겠지만 됐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질시나 질타를 하기보다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게 된 됐죠? 그런 사회에 대한 비판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응칠이 응호를 때리는 이유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원래대로 또 들어가서 작품 연구소 보시면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아까 설명했던 사회 구조 모순입니다. 그 다음에 작가의 현실의 대응 방식 요거 좀 알아주시고요. 원래는 모범 농군이었던 응호가 도둑이 돼버리고요. 그죠? 만무방이 돼버리는 응칠과 응호의 모습. 그게 농촌사회 구조적 모순이 개인 행동을 결정지을 수밖에 없다.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이런 작품으로 환경결정론과 관련 있는 작품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감자라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태영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런 작품들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알아두시고 나중에 여유가 될 때 한번 꼭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반어 아까 했던 거고요. 금따는 공반 나왔네요.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만무방을 한번 공부해 봤는데 우리 이제 공부의 목적은 좀 디테일하게 보는 것들도 있고요. 한 번에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좀 봐두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문제 풀든 또는 수능 같은 문제 풀었을 때 여러분들 좀 빠르게 그 다음에 어떤 구절들 읽었을 때 작가의 의도를 봤을 때 요런 쪽이구나 라는 방향성을 내가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게 초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읽어서 어렵다고 하지 말고 모르는 단어들은 다 표시해놨다가 나중에 찾고 문맥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또는 제시문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만무방 여기까지 합시다.